안녕하십니까, 임찬아입니다. 2020년 1월 1일 새해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연말에 좀 바빴었는데, 아무튼 새로운 어떤 삶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 약간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영상도 많이 찍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의외로 크리스마스 다음날 동물에 나갔을 때, 그래, 그나마 친구들이 영상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는 지금 계속 정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평소에 누적되었던 생각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할 거는 지금 현재 어떤 뭐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기반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 지금 약간 헌법적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헌법, 물론 본지 오래됐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약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쪽 지역의 사람들의 어떤 정치 성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지금 새로운 어떤 직업이라든가 이렇게 이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 잠시 동안 어떤 만났던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 어떤 정치적인 어떤 관심을 갖는 기본 어떤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좀 약간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의 관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결코 자기 생각은 아니고 외부의 어떤 들은 그런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의 생각이 좀 우선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를 물론 경청을 하지만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폭넓은 베이스, 더 넓은 정보를 바탕으로 그런 들어온 걸 하나의 정보로 인식하고 그걸 이렇게 분석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앞으로 얘기하려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취향에 맞는 것을 정보로 듣는 게 아니라 진리로 듣습니다. 그걸 분석하고 분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방법, 저와 다른 방법, 다른 어떤 관점, 다른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르다는 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다른 말과 유사한 비슷한 말, 틀리다는 거죠. 너와 나는 다르다, 너와 나는 틀리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과와 배는 다르다, 사과와 배는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상대방의 의견은 나와 다르고 나의 의견은 상대방과 다르고, 상대방의 의견은 나와 틀리고 나의 의견은 상대방과 틀리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공통적인 방법, 서로 틀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전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항상 바뀌고 정보는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대화에 하면서 물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피로도가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는 또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 수양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대화를 진행함으로써 처음에는 이렇게 공격적이고 좀 흥분하는 이런 습성이 들지만,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면서 상대방의 관점에 대해서 듣고, 또한 나의 나가는 이야기가 상대방에 맞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에 대한 어떤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할 때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 친화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뭐 전기차 기술이 좋다, 중국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는 독도 문제를 필두로
이렇게 일본과의 전쟁, 이런 그 가상의 전쟁 어떤 그런 이야기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과 전쟁하면 이길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 자신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의 어떤 가스 이 개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나중에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과 그다음에 우리 한민족의 어떤 우수성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당군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약간 그 정신적이나 문화적인 어떤 우월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보편적인 이런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본과의 관계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굉장히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반일 감정이 높고 공통적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또 그 다른 관점, 그런 어떤 식민사관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다른 관점도 가질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번에 위안부와 그다음에 그 징용, 이 판결 등 이 관계, 상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생해서 반일 감정, 일본에 대한 적대심은 더 커졌다 하겠습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보면 또 중국에 의존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보면 중국과는 상당히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대주의라고 하는데 성리학적 이런 그 문화, 이 속에서 우리가 평화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정서적으로 상당히 통하고 교류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또 중국과 우리가 같은 그 항일 투쟁을 했고 또 일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일본보다는 우리가 중국과 경제 협력을 하면서 우리 경제가 대륙으로 진출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전에 가볍게 얘기했듯이 저는 우리나라의 법을 보면서 물론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법이었죠. 그 독일법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그 사례 중심 판례법, 미국이라든가 이쪽에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로스쿨 제도도 미국식 방식이고 일본이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맞춰서 이렇게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법을 하게 되면 헌법이 어찌 보면 법의 최상위법이고 하다 보니까 그럼 헌법에도 정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 정신, 그때 헌법의 기본 정신은 자유, 평등, 정의, 그다음에 민주주의, 이게 어떤 그 깔려 있는 그 기본 정신이었다는 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유와 평등, 여러 가지 이런 개념 속에서도 그 위에는 좀 더 이렇게 좀 기본권에 관련된 것들이지만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존엄하다, 이러한 바탕, 그다음에 인간은 각자 모든 사람이 행복할 권리가 있다,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 관점들을
이렇게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평등이 상당히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평등. 예, 우리가 신분사회가 철폐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어떤 신분차별로부터 해방, 그럼으로써 이렇게 노예라든가 아니면 하층민들의 자유가 이렇게 신장되고, 그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받게 되고, 그동안에 그 향하지 못하였던 그런 행복을 또 자기도 이 행복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인데 90년도쯤에 그 전에도 말했듯이 어떤 아주머니께서 와서 기독교 얘기를 하면서 헌법의 정신은 과연 어떤 정신일까 생각을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그런 문화가 어떤 문화였나, 이 법은 어디에서 발생하고 이러한 그 역사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조금 이 서양 문화나 철학도 우리가 뭐 동양의 우월성에 이렇게 빠져 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다음에 또 그때 불현듯 떠오르는 것들이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역사에서도 보면 실증주의 이게 좀 생각났고, 그다음에 합리주의, 법에서 이제 합리주의, 그다음에 논리주의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실용주의, 이러한 정신들, 우리도 실학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하고, 우리가 근대하지 못한 것은 실학의 실패요, 실용주의의 실패요, 합리주의와 논리주의, 경험주의, 이 실증주의에 실패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기본 논리의 성공, 혁명의 성공과 발전, 그다음에 헌법으로 법률에 이렇게 그것이 반영이 되고 인간 사회의 기본 원리로서 통찰로서 작용하는 이러한 획기적인 이런 그 법률 문화를 형성했던 이런 것을 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다른 어떤 우리 동양권의 불교라는 그 종교가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불교 경전과 불교 현실은 차이가 굉장히 많고 괴리감이 크다. 믿는 사람들은 불교보다는 미신을 믿고 있다라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도 직관하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이유 때문에 좀 또 이 관점이 한 5년, 한 7년 전에 약간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한 게, 불교가 원래 좀 포용적인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표현을 하는데 그 접게 주장이 아니라 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폭넓게 광범위하게 증거하고 이게 실증하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패턴으로 이렇게 종교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이렇게 종교 물어보면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굳이 저의 마음에 이런 문제고, 그다음에 생활, 그다음에 나의 언어의 어떤 암묵적인 표현 속에 이렇게 드러내지 이렇게 말로는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물론 말로도 했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할 생각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이 선별해서 들을 수 있고, 저는 또 그만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저는 뭐 이렇게 충돌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이야기로 반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물론 앞에서 너무 아직까지도 좀 인내력이 부족해서
과격한 발언이나 폭언, 그다음에 뭐 그런 점에 대해서도 는 좀 인내가 부족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인내력을 키워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통 동영상 같은 경우는 뭐 동영상에 댓글로 뭐 비하하고 욕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 시대에서 사람들이 직접 앞에서 그러한 것을 할 때도 받아들이면서 별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인내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의 과정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아까 얘기했던 일본과의 갈등 문제, 중국하고 갈등, 중국 그 친중국적 성향, 이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모든 생활의 기본 근간이 제가 또 상당한 기간 동안 이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공부했던 그것이 또 보면 인생에 영향을 미치다 봅니다. 이렇게 법적 관점, 객관적 관점에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과 중국을 생각할 때 저는 물론 역사도 같이 이렇게 배려하고 생각도 합니다. 역사적 관점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사 과정에서 지금 현대에 이르게 됐을 때 그러면 그 역사가 흘러가는 그 경향이 무엇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는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역사 과정에서 그러면 전에 얘기하는 그런 헌법의 그런 가치를 각 개인의 자유와 평등, 존엄성, 민주주의, 민주주의 질서, 이것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인권이 얼마나 향상되고 어떤 사람이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하고 행복한 그러한 법 질서를 이루었느냐,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러한 어떤 평화의 시대, 평화와 그런 번영의 시대가 도래하고 상당히 많은 그런 인권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러한 방향으로 물론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떠나서 현재 상태에서 그 사회가 어느 정도 발전했는가, 이런 것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일본의 어떤 그 의회주의나 그다음에 헌법, 그다음에 시민의식과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런 헌법의 그런 것들의 실현 정도가 일본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의 어떤 그 영구집권 체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부의 분배의 문제, 그다음에 국민들의 권리, 투표권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기본권의 문제들, 이런 점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점들, 그다음에 어떤 국제 간의 어떤 분쟁과 무력 충돌의 가능성, 그 무력 충돌은 어느 부분에서 일어날 것인가, 이 점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미일 간의 관계는 무력 충돌의 관계가 아니죠. 그런 가능성이 좀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일 관계에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같은 종류의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간에는 평화헌법을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중에는 현 시스템, 현 체계, 현 경제의 어떤 기술과 번영이 유지되고 현 헌법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나라들 간에는. 그렇지만은 이제 어떤 독재국가와 어떤 그런 민주국가 간의 이런 분쟁의 발생 가능성은 아직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서 그런 그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법과 관련돼서 연관돼서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좀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과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도 다 우리의 인접국이고 또 경제 관계에서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국제의 공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지 독단적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국제사회 유엔과 그다음에 주변 국가들 전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가 그에 따라서 이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면서 톡톡 틀 필요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독선의 길을 걸어서 걷기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헌법에 맞는 그런 평화와 이런 평등의 원리로 또그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요즘 국제 연대라든가 국제 인권 존중 이런 차원에서 관계를 바라봐야 된다. 특별한 그런 어떤 생각을 뭐 적개심이나 아니면 너무 조함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좀 판단해서 불필요한 어떤 그 우리의 그 전체 국민의 이익이라든가 감정에 혼란이 오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도록 사고하는 그러한 어떤 그 기반 정보력을 좀 높여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해서 이제 일본과 관계에서도 좀그 얘기를 또 약간 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일본과의 갈등, 우리나라가 일본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떤 그 강제징용의 위법성의 책임을 물어서 그 기업의 어떤 손해배상을 판결하고 또한 그 일본 그 기업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지금 해가지고 일본 재산을 어떤 팔아버릴까 하는 듯 여러 가지 그런 재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거는 뭐 저를 잘 들어야 될 게 특정 뭐 그 정당을 그 비난하고 지지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는 것은 항상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한일 합방에 대해서 지금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로서 강제징용과 정신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책임도 침략 국가의 책임도 있지만 또 그 당시에는 그 식민주의 시대였습니다. 식민주의 다른 나라의 어떤 식민 지배가 이렇게 그 금지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닌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나라를 그 식민지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국제법상 동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간에. 그랬을 경우에 이 국제 외교 관계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하고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책임이 없느냐, 일본만이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도 책임 있다고 그랬습니다. 조선도 제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할 게 그러면 뭐 조선이 우리로 말하면 현대 시점에서는 독재국가 아닙니까? 그런다 해서 조선을 현대 시대 반독재국가다. 그래서 세종대왕도 독재자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그 조선도 보면 우리 역사, 우리의 어떤 그 과거 국가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도 그렇고 뭐 고려, 백제, 신라, 고려 이 부분들도 다 보면 과거의 우리 국가다. 그럼 그 어떤 물론 헌법에는 정통성이 그 임시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삼지만 역사적으로는 같은 국가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선이 물론 멸망했지만 그 조선 지배층의 책임을 그 후대의 국가 역사로 연결된 대한민국이 그걸 거부해야만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잘못을 했으면 그 다음에 그 국민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정치관인데 정치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안 좋은 것은 우리 정치 세력이 아니고 그때는 다 독재국가고 그다음에 뭐 같은 대한민국에서도 이승만 정권은 아니고 우리하고 아니고 우리의 적대 세력이고 박정희는 적대 세력이고 좋은 일 한 거는 우리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은 좀 민주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민주정치 민주국가에서 그 헌법을 갖는 나라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권이 교체되면은 교체된 전 정권은 우리나라 정권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 정권이 했던 어떤 국가의 책임을 그 후 국가는 반드시 이어받아야 된다. 좋은 것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와 맞는 생각한 사람만 국민이고 나머지는 아닌 게 아닙니다. 이게 그 국민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국가가 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국가의 책임도 있다. 우리는 과연 강제징용자들, 그 다음에 위안부들이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국가로부터 어떤 그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얼마나 보살폈느냐.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설립 이전에 임시정부가 있었을 때 그러한 어떤 그 국가가 침해했던 이런 것들도 얼마나 이렇게 잘 회복을 해 주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박정희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월남전에 파병을 해가지고 미국 월급과 같이 군인들이 받았지만 일부만 주고 대부분으로 그 국민 그 파병한 장병들의 월급을 가지고 경제 건설의 기반으로 삼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전했고 물론 그렇게 그 파병된 국민들의 그 월급을 중간에 국가로 이렇게 한 나라가 한 그 박정희 시대였지만 그 어차피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나라의 그런 것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렇다면은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발전했으면 그때 못 줬던 그 사람들에게 그 월급을 돌려준다거나 아니면 그만큼 보온을 해줘야 된다. 우리 국가도 과연 우리는 국민들이 잘해주고 있는가 이것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계엄령 하에서 강제 징발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물론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를 어느 정도 정말 잘했느냐 6.25 때 징발의 피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배상을 했었는가라는 그런 관계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차이점이 이제 그겁니다. 이렇게 강제징용과 정신대가 위안부 문제가 발생한 거는 아마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약 30몇 년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발생된 거는 미국과의 전쟁이 발발한 1941년도입니까? 그때부터 해방까지 약 한 4, 5년 기간에 집중적으로 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전시 상태에서 우리가 그 국가가 예정할 수 있는 것은 계엄령입니다. 계엄령. 그럼 계엄령이면 이 일반 기업들이 전부 군수품을 생산하고 생산하는 어떤 그런 거의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기업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국가의 징발, 군수품 생산이라든가 이런 그 계엄령 하에서 그 국가가 했던 행위들이 사기업의 행위였느냐?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행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한 그 일본 국가의 좀 책임이 높은 상태에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협정을 맺었다거나 기타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그게 사기업의 책임인가
국가의 책임인가? 국가의 협상으로 되는 것인가? 국가가 그 기업을 대표해서 협상하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어떤 강제 계엄령하에서 강제 징용 징발을 했는데 그러면 그 끝나고 나서 그 사기업의 국가 간의 어떤 그런 협상을 했는데 사기업의 책임을 또 남는 것인가? 그다음에 또 남아 있는 게 우리나라 국가가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았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그때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다 나눠줬는가? 이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답은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 그런 얘기를 하려면 이러한 정보를 다 입수해서 이 관점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또 나의 의견이 아니라 다른 어떤 국민과 아니면 또 국가 기관의 하는 행위를 보고 또 또 일본 기업과 국가의 어떤 관점 생각을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결한 게 아니라 종합해서 사고하는 힘을 길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그 법적 분쟁 해결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점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다음 또 역사적인 이야기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반일 감정을 가지면서 그런 또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다라는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단군의 후손이라는 기록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상유사에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는 지금 한당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당복이가 우리가 계속 구전되어 온 내용들을 정말 이렇게 구전이라는 거는 보통 구전이 되려면 전문 집단이 있어야 된다. 전문 집단들이 어떤 구전되려면 이렇게 보통 가사라든가 풍류, 음악적으로 이렇게 해서 구전돼 가지고 이게 나중에 기록돼야 된다 이렇게. 근데 그게 과연 우리가 있는 한당문제 구전돼 가지고 이렇게 기록된 그 문헌인지, 과연 그러면 식민시대 때문에 단절된 책인지, 이러한 것들도 좀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70 몇 년도더라. 75년도 뭐 규원사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이것은 좀 한당무기와 다르게 어떤 문헌적으로 내려온 책을 필사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지금 어디더라? 국립 어디 뭐 도서관? 여기에 보관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책들 속에 그런 한당목이 있는데 고조선에 뭐 12국인가 9개 국가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